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혼자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면모와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화가 나지만 상간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상간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처음 알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요. 그렇게 제 치를 떨게 만들었던 남편도 처음부터는 그런 놈은 아니었어요. 처음 남편을 그 공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전 저만의 반지를 만들고 싶어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대부분 커플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전 혼자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유독 신경 써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네, 좀 특별한 반지가 가지고 싶어서요.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길래 와봤는데 역시나 커플분들이 많네요. 혼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시고요.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있어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는 반지 만들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남편은 이렇듯 혼자 온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반지를 만드는 내내 저를 많이 신경 써주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공방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흰 시간을 보내다 특별한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단이 잘 맞는 커플이었고 그렇게 2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제 상상보다 더욱 좋더라고요. 사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막장 시댁과는 달리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저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아주 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에? 우리 그때 여행 가는데 어쩌지? 그냥 명절 때나 보자꾸나. 명절이요? 명절이라면 내년인데요, 어머님. 그래, 알아. 그냥 명절에나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이지. 우린 매년 생일 때도 여행 가니 굳이 찾아올 필요 없이 연락이나 한 통 줘. 그럴 때나 전화하지. 안부차 전화도 너무 자주 안 해도 돼. 그저 우린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본인들이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만큼 저희도 저희끼리 즐겁게 살기를 바라셨고 2명 있는 시누이들 마찬가지였었어요. 옳게 첫째 언니나 나나 우린 시댁에 시자도 싫은 사람들이야. 우리 시어머니 성질이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우린 올케한테 그딴 저급한 짓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우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끔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소식이나 전해주고 살자. 알겠지?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신경 써준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그게 편해서 그래. 시자 짓거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애 낳아봐. 애한테 신경 쓴다고 바빠. 그러니까 2 사람 알콩달콩 잘 살아. 이렇게 저희 둘만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되는 환경이 되었고 저희는 저희대로 신혼을 즐기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엄마 사업이 어려워지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일을 도와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요즘 엄마 사업이 조금 힘드나 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 돕는 건 어때?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장모님 회사로 들어간단 이 말이야? 그러다 장모님 회사 망하면 어쩌려고.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이대로 포기하기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돕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데 우리 돈 관리 따로 하고 있는 거 알지? 혹시나 힘들어지더라도 나한테 뭐 바라고 그러지 마. 혹시나 생활비 부족하면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긴 하겠지만 알다시피 나도 요즘 당신 도울 처지는 못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지 않을 자신 있으면 회사 그만둬도 돼. 남편의 말이 섭섭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틀린 말은 또 아니었기에 따지고 들 것도 없었어요. 알겠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래 내던 생활비만 잘 내면 나 편한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지? 뭐 그런 뜻이긴 하지. 정 당신이 힘들면 조금 덜 내는 건 괜찮지만 내가 우리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건 힘들다는 말이야. 혹시 섭섭한 건 아니지? 섭섭하긴 당신 사정 내가 잘 아는데 뭘. 일단 알겠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 나면 이야기할게. 전 알겠다고 하며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같은 업계 일을 했던 터라 회사 일은 금방 적응이 되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부터 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과 남편에게 이전처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제 사정 때문에 남편을 혼자 두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자 남편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바빠서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지? 미안해. 내가 일 정리 좀 되면 당신하고 집에 신경 더 많이 쓸게. 아니야, 난 괜찮으니 당신은 장모님 회사 일에 집중해. 내가 애도 아니고 나 혼자도 잘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 고마워. 남편은 오히려 절 안심시켜주며 일에만 신경 쓰라고 했고 전 그런 남편 덕분에 일에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박따박 잘 내고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저에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제가 늦는 부분도 남편이 이해를 해주니 일의 능률도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렵던 회사가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아서 저는 더욱 바빠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퇴근은 점점 늦어졌고 제가 퇴근하면 늘 집에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일이 많이 늦어지면 9시를 넘길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11시에 들어오는 날도 생겨났어요. 여보, 요즘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당신도 퇴근이 늦어지길래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집에 일찍 와도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와. 공방 예약을 늦게까지 받는 날도 있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 때문에 모였는데 밥만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술도 한잔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래. 그마저도 안 될 땐 혼자 밥 먹고 들어오는 거지 뭐. 아, 그래? 괜히 걱정했네. 당신도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이야. 마누라가 매일 늦어서 우리 신랑 너무 외로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시간 알차게 잘 보내고 있네. 그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도 마세요, 사모님. 저는 저 알아서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고 전 점점 무의식 중에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11시를 넘기는 남편이 이상해 보인 건 당연했죠. 하지만 무작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엔 또 그런 것이 남편이 절 대하는 다정한 말투와 눈빛은 그대로였기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이게 웬 꽃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지? 아니야. 그냥 퇴근하고 오는데 너무 예뻐서 샀어. 당신 꽃 좋아하는데 자주 못 사준 게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 진짜 행복하다.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너무 감동이야. 이 정도로 감동은 무슨? 가끔 사다 줄게. 당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다. 얼른 씻고 쉬어. 피곤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던 생각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 역시 남편의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대해선 크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땐 바쁜 저를 질책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다름이 아니라 나 공방을 좀 더 오픈된 곳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공방은 너무 구석진 곳이라서 찾아오기도 힘들고 2층이라 오가는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도 없잖아. 그래서 유동인구 좀 있는 1층으로 옮겨서 새로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좋은데? 통유리로 하면 더 좋겠다. 오가는 사람들이 공방 안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시선도 갈 거고. 그런데 그런 상가는 세가 비쌀 텐데 괜찮겠어?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은 너무 외진 곳이기도 했고 건물도 낡아 저도 처음 예약을 했을 땐 선뜻 발을 들이기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 공방을 옮긴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은 당연히 돈이었고 당연히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말을 꺼낸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계획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 상가 하나 있잖아. 그거 나한테 저렴하게 세주면 안 될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어왔고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엄마가 가진 상가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그것도 연애 시절의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전 안타까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 상가 진작 처분했어. 이번에 엄마 사업 힘들면서 상가 처분하고 회사 고비 넘기는데 다 써버렸어. 제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짜증 섞인 투로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 역시도 기분이 확 상해버렸고요. 뭐?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기대했잖아. 꽤 됐지. 그런데 왜 화를 내? 우리 엄마 상가 처분하는데 굳이 당신한테 이러쿵저러쿵 다 말해야 해? 그럴 이유가 있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냥 놀라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냥 좀 좋진 않지. 다들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좋아지겠지. 그래, 당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잘 풀리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듯 했지만 제 기분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의 상가를 욕심냈다는 것도 찝찝했지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던 남편의 언행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 후 남편은 제 생각대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다정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툴툴거리는 말투와 무신경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이때껏 이해해주던 제 귀가 시간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요.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회사는 언제쯤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언제까지 늦는 거냐고. 갑자기 왜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때까진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괜찮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만약 남편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집에 있었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화를 내는 남편이 저보다 더 늦는 날이 많았고 그 늦는 날의 대부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저딴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 행동이나 똑바로 해. 어제도 그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늦은 거 몰라? 나도 일하느라 늦었다 치지만 당신은 술 퍼마시느라 늦은 거잖아. 그런 당신이 나한테 늦는 걸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격을 입에 올리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회사 생활만 계속했어도 나도 집에 일찍 들어왔을 거라고. 아니, 장모님이 회사 운영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 당신 잘못이고 당신 엄마 잘못인데 왜 나한테 자격을 따지고 들어? 당신 지금 선 넘는 거 알지? 주워 담지도 못할 말 그만하고 피곤하면 그만 자.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더 말해봤자 뭐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대화를 해봐도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딱 잘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또 무어라 가시가 돋친 말을 하려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자는 것인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각방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 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리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고 한들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을 잡아 세웠어요. 여보, 내 말 안 들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아까부터 불렀잖아. 대답 안 하면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면 되지. 시끄럽게 왜 자꾸 불러?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에게 화를 냈고 그런 남편의 언행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고선 서재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 피곤하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내일 해. 아니, 꼭 해야 할 말 아니면 아예 안 해도 좋고. 저는 마음이 상해버렸고 그 뒤론 중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걸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서글펐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을 걸어야만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매우 서글프게 만들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어째서 사랑하는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데 이토록 외로운 건지. 그 시절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그쯤 되니 선택해야 하겠더라고요. 이대로 이혼할지 아니면 남편과 잘 지내보려 노력이란 걸 한 번 더 해볼지를 말이에요. 저의 선택은 이대로는 이혼하기보단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전 일을 하루 쉬고 도시락을 싸 남편의 공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나아질 저희 관계를 상상하며 가는 내내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설렘과 함께 남편의 공방에 도착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방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공방은 이미 공실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고 돌아오는 남편의 답변에 저의 마지막 노력도 허공에 날려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 공방 앞인데 공방 옮겼어? 그런데 바쁘신 분이 공방까지 웬일이래? 그냥 요즘 우리 사이도 서먹하고 해서 도시락 싸서 왔지. 언제 옮긴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으면 와서 도왔을 텐데. 당신이 안 물었잖아. 묻지도 않는데 왜 내가 다 말해야 해? 당신도 당신 엄마 상가 팔아서 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한 거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엄마 상가 처분한 거랑 당신 공방 옮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 상가는 엄연히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엄마 재산이라 굳이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당신 공방 옮기는 건 당신 일이니 우리 부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섭섭해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못 해봤는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 공방인데 왜 우리 부부의 문제가 돼? 내 공방 내가 옮기든 말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잔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진짜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내가 느끼기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각자 살자 그냥.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살자고. 이렇게 사는 게 부부야? 이게 무슨 부부야? 당신은 나랑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울분을 토해내는 제 말에 남편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이혼하든가. 나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끊긴 휴대전화를 들고 텅 빈 공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와 다 식어버린 도시락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해서요. 분명 한날 한시에 함께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누며 누구보다 깊고 아름답게 사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한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처럼 제 마음 역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식어갔고 더는 노력할 마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생각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이혼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잠시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일에 집중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점점 더 늦어진다 싶더니 어느 날은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들 외박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외박은 정말 아니잖아. 최소한 잠은 집에서 자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날 사랑하진 않더라도 부부간의 예의는 지켜야지.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깜짝 잠들었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왜 갑자기 관심 있는 척해? 당신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미안하다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미안한 척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놈의 그 성의 없는 변명을 들으며 전 남편의 외도를 직감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더라고요. 외도 사실보단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만난 시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꽃을 사다 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때도 상간녀를 만나는 상태였더군요. 아마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고민하던 남편은 친정엄마의 상가를 처분했다는 말을 듣고 친정이 아예 망해버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선을 상간녀에게로 정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분하고 상간녀는 공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 같습니다. 상간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남편분이 공방을 옮기기 전부터 공방에 자주 다니다가 사이가 그렇게 발전된 듯 보였어요. 블로그 주소도 보내드릴 텐데 거기 보면 처음 상간녀가 공방에 다녀온 날짜, 언제부터 두 사람이 만난 것인지, 지금은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 중인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보시고 함께 있는 사진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사모님. 상간녀는 별다른 직업은 없고 남편의 공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흥신소 직원분이 알려준 블로그를 살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공방을 남자친구의 공방이라고 소개하며 홍보성 글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협찬으로 제공받은 곳엔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 커플 반지를 직접 만드는 영상과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잘 어울린다며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남편의 댓글이었어요. 자기야, 자기 너무 예쁘다. 이 사진은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 그래도 실물보단 못하지만. 우리 자기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보고 싶다. 내가 지금 공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세요. 우리 공주님 조심해서 와요. 두 사람은 마치 처녀와 총각이 연애하는 양 사람들을 속여가며 공방을 홍보하고 있었고, 곧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며 닭살을 떨어대고 있더라고요. 닭살도 그런 닭살도 없더라고요. 블로그를 다 살펴보고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블로그엔 남편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나마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는데, 제 눈으로 다정한 모습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있긴 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 두 눈으로 본다는 건 생각보다 더욱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던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죠. 저와 똑같은 꽃을 안고 밝게 웃는 상간녀의 사진에선 과거 행복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슬픔에 울고 허탈함에 웃기도 하며 마음을 추슬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최적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 최고의 날을 남편과 상간녀가 만들어주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일이 술술 잘 풀려 집으로 일찍 돌아가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남편 꼴이 보기 싫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집은 또 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건지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니 안방에서 사람 인기척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머, 자기야. 방금 문소리 아냐? 자기도 들었어? 아, 어떻게 하지? 그 여자 일찍 왔나 본데. 아, 일단 자기는 방에 있어. 내가 나가볼 테니까. 이런 대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나올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굳이 더러운 장면을 보고 싶지도 않아 태연히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머리에 까치집을 한 남편 놈이 멋쩍은 표정을 하곤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이 순간에도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남편 놈을 보며 그나마 마지막 양심은 있는 놈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비웃듯 아주 개소리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항상 밤늦게 나오더니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일찍 오고 난리야. 왜 남편 놈은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듣는데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이혼하라는 하늘의 뜻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더럽게 머리를 긁어대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 꼴을 보려고 오늘 일이 없었나 보네.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돈이 없어? 아니면 돈이 아깝니? 어떻게 나랑 별거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난 당연히 당신이 늦을 줄 알았지. 그러게 왜 이렇게 일찍 와? 하던 대로 다 늦게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놈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왜 저에게 일찍 와서 이 사달을 내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데, 정말 그 어이없는 태도엔 이가 다 갈리더라고요. 어찌된 인간이 이 순간까지 제 탓을 하는가 싶어서요. 너 진짜 제정신 아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야, 최소한 이럴 땐 미안하다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말인 줄 몰라?
그런데 뭐? 왜 일찍 왔냐고? 내 집에 내가 일찍 오는데 내가 잘못한 거니? 아니면 부부 공간에 딴 여자 데리고 온 네가 잘못한 거니? 정신 차려. 너 지금 바람 피우다가 딱 걸렸다고.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고 그 순간 상간녀가 당당하게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어려 보였는데 실물은 더 어려 보여 더욱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그냥 이혼하자고 해.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이런 것까지 들킨 마당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어봤자 뭐해? 그리고 저 언니 집안도 다 망해서 뜯어낼 것도 없다며. 그래서 공방도 오빠 빚까지 내서 옮겼고 이제 오빠 앞날 잘 될 일만 남았는데 망할 일만 남은 여자랑은 이혼해버리고 나하고 결혼하자. 난 오빠라면 이혼남이라도 괜찮으니까. 참 당돌하더라고요. 마치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하는 상간녀를 보며 조용히 이혼해주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우선 전 두 사람을 제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살던 집은 결혼 전부터 제가 살던 집으로, 다시 말해 제 단독 명의로 된 집이었거든요. 야,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지. 어린 게 예의가 없네? 아니, 생각이 없는 건가? 아, 머리가 멍청하니 저런 놈이 이혼을 해도 받아주겠단 거겠지. 암튼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꺼져줄래? 누구 맘대로 내 집에서 있으래. 당장 안 꺼져? 뭐예요? 여기가 왜 언니 집이에요? 여긴 우리 오빠 집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냐? 네 잘난 오빠가 집 마련할 능력까진 안 돼서 내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단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야. 그러니까 나가려면 두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어? 오빠, 이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는 이 집 오빠 거라고 했었잖아. 당황한 상간녀는 남편을 다그치며 물었고 남편 역시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이 집은 저 여자 명의 맞아. 저 여자 집이야. 자기가 하도 기대하는 눈빛이길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버렸어. 들었지? 그러니까 좀 나가줄래? 아씨,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아도 나갈 거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 아, 혹시나 안방에 흘린 거 있나 다시 확인해보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마저도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니? 제 말에 상간녀는 약이 바싹 오른 듯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지만 한편으론 제 말이 옳다 싶었는지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갔고 안방 침대보와 이불을 걷어 상간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챙기라고 이거. 여기 뭐가 얼마나 묻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빼놓고 가면 어째? 난 더러워서 이딴 입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서 빨아 쓰든 삶아 쓰든 알아서 해. 참고로 그거 비싼 거니까 버리지 말고 살림에 잘 보탰어. 상간녀는 몸까지 떨며 이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고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 이불을 챙기더라고요. 자기야, 이 이불은 우리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머리카락도 있을 테고. 내가 이렇게 챙기면 되니까 자기는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만 가자. 갈 거야. 가면 될 거 아냐. 언니, 아니 아줌마, 이까지 집 나가줄 테니까 남편도 없는 집에서 잘 사세요. 아줌마 남편은 내가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집만 있으면 뭐래? 남편도 뺏기고 이혼녀 된 마당에 평생 집이나 끌어안고 살면 되겠네. 오빠 가자. 나 배고파. 가면서 맛있는 거 사서 가자. 그래, 우리 공주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가자. 끝까지 저를 기만하며 집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지금 많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복도 길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날 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그 소장을 가지고 남편 놈의 공방으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때를 노리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공방에 가니 수강생들로 공방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통쾌한 기분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방에 떡하니 자리를 잡자 저를 발견한 두 연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당연했겠죠. 공방 안의 대부분 수강생들은 상간녀의 블로그를 보고 왔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관계란 걸 꿈에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소장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혼 소장.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도장 찍어. 순식간에 공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를 향해서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네 거는 내가 아직 바빠서 작성을 못했어. 아마 우리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기다려. 공방으로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집으로 보내줄까? 내가 네 집 주소도 알고 있거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이 난리예요. 어디긴 어디야. 어린 년이랑 바람난 내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이지. 나도 네 블로그 봤는데 야, 너 글 잘 쓰더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희 불륜이 아니라 처녀와 총각이 연애하는 줄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해? 나 이혼하고 나면 바로 할 거야? 청첩장 남으면 나도 보내줘. 가서 제대로 깽판 쳐줄라니까. 아줌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이렇게까지 앞길에 똥칠해야 하냐고. 이러다 우리 오빠나 나나 불륜 딱지 붙으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망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어린 나이만큼 뇌까지 든 것이 없는 것인지 상간녀는 감히 제게 책임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야, 너 정말 멍청하구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데리고 살 거면 내가 이렇게까지 똥칠을 하겠어? 이게 다 너희 망하라고 이러는 거니까 내가 이딴 짓까지 한 보람 있게 제발 잘 살지 말고 망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간녀는 감히 머리라도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손을 뻗어왔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을 낚아채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수강생이 가득한 책상으로 고꾸라진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야, 어디 유부남 꼬여낸 상간녀 주제에 본처한테 소리를 질러. 정신 못 차리지? 이럴 땐 고개 조아리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복수란 걸 좀 약하게 하지 않겠어? 너 이러다 내가 머리 끝까지 화나서 네 밥벌이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진짜 네 블로그에 똥칠 한번 해봐? 이 여자는 제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입니다. 하고 글 한번 써줘. 이때껏 뻔뻔하다시피 저에게 따지고 들던 상간녀는 이제야 제가 할 짓들이 겁이 나는 것인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럼 상간녀를 부축한 남편은 저에게 질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그런 말로 어린애 겁까지 줘야겠냐고. 그냥 당신답게 쿨하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서로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 오늘 당신 행동은 정말 실망이야. 쿨한 이혼? 이혼하는 마당에 쿨한 게 어디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내가 어린 남자랑 바람나서 안방에서 같이 나오는 꼴을 봤는데 쿨한 이혼이 되겠냐? 미쳤어? 당신 그만 말해. 조용히 하고 밖에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밖에서 조용히 말해? 그렇게 둘이 떳떳하면 감추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다 말해줘야지. 안 그래? 보기 좋은 커플이 알고 보니 더럽고 추악한 불륜 사이였던 걸 나만 알면 안 되잖아. 왜? 이제야 쪽팔리냐? 더 말해줄까? 아, 너 우리 엄마한테 받아먹을 재산 없다며 내 앞에서 바람 피우고 다닌 것도 사람들 알아야 될 텐데. 그치? 조용히 안 해? 당신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제서야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남편놈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멈추더군요. 와, 대박 사건. 방금 들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나 같은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게, 블로그 보고 예약했는데 이 집도 곧 망하겠네? 나 방금 그거 영상으로 찍었는데 유튜브에 올릴까? 그럼 조회수 대박 날 듯?
급기야 남편 놈은 영상을 지우라고 손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더군요. 화난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공방에서 수업 들을 생각 없다며 환불해달라고 성화를 내고, 또 어떤 손님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두 연놈들은 동영상에 자신들 얼굴이라도 찍힐까봐 급하게 숨기느라 애쓰더군요. 보는 눈들이 많으니 제가 계획한 대로 두 연놈의 민낯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가게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난 너네 평생 망할 때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거든. 그런 내가 이 정도 똥칠로 끝내준다고 하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 공방을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때마침 하늘도 청량하고 무엇보다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소문도 내줬고 초장도 건네주었고, 무엇보다 저 상간녀에게 한 방 먹이기도 했고요. 이후로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22살 어린 나이에 상간녀 딱지를 얻게 된 상간녀는 블로그 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공방에 온 수강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편과 상간녀는 죽고 못 사는 커플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해도 싼 불륜이라는 사실을 퍼뜨려 주었고, 그 덕에 협찬이 다 끊기는 건 물론 악플을 감당하지 못해 블로그를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수강생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기라도 한 것이었는지 아주 작정하고 소문을 내주셨더라고요. 단골 수강생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도 소문을 쫙 내버려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전 남편은 이혼 후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급하게 폐업 신고를 했더군요. 공방을 얻으면서 진 빚과 위자료 등 때문에 전 남편은 빚덩이에 앉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본가에 들키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들리는 말엔 상간녀의 부모가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밀어버리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 후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당신 맞아? 왜 이렇게 변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 다 얼마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처지가 이혼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할 일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 일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가 다시 자리 잡은 것도 모자라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찾아온 시기가 한참 거래처 미팅을 많이 다닐 때라 한껏 차려입고 다닐 때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엄마 회사 안 망했어. 오히려 더 잘 풀려서 요샌 좀 살만해.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나 잘 사나 못 사나 감시하려고 온 건 아닐 거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줄래? 나 피곤하거든.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내 말 안 들려? 전 남편은 멍하니 넋이 빠진 채로 저를 보다가 제가 재촉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뭐래? 그럼 네가 저지른 일이 다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사람 봐가면서 애원해야지 내가 만만하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으니까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나 그 어린 계집이랑은 진짜 끝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 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당신이 하라는 건 다 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건 군말하지 않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응? 정말이야? 정말 내가 용서만 해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제 말에 전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세차게 대답하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 용서해 줄게. 정말? 정말이지? 정말 고마워, 여보. 고마울 필요는 없고 내가 용서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했지? 난 지금 당신이 내 눈앞에서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당신 소식 같은 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빛나던 전 남편의 눈빛이 잿빛이 되며 저에게 더 애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좀 용서해줘. 나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우리 집에서도 다 알게 돼서 정말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빚은 갚아도 끝이 없고 공방도 불륜 저지른 공방이라고 소문이 나서 문 닫고 이젠 빚 갚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주라. 나랑 같이 살아주라. 제발 이렇게 빌게.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리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 용서? 웃기지 마. 너 오갈 데 없어지고 앞으로 사는 게 막막하니까 찾아와서 이딴 짓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나한테 모든 사실을 들킨 뒤에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미안한 표정 한 번 지은 적도 없어. 그런 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착각도 유분수다 진짜. 너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네 부모 불러서 너 데리고 가라 할 테니까. 알겠어? 그 후론 다신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기에 집은 처분해버리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연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바쁘게 일에 매진하며 살다 보니 연애를 못하고 있네요. 앞으로 혹시나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연애할 생각도 있고 결혼할 생각도 있긴 해요. 저에게 전 남편이 나빴던 것이지 연애와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연애를 하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결혼까지 할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자친구는커녕 썸남조차도 없긴 하지만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을 할 때는 시어른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가장 최악의 시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섭하는 사람?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말로 사람을 꼽주거나 언제나 차가운 인상으로 성긋는 사람? 제 기준에서 가장 최악의 시부모는 보수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들으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의견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시모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시모의 첫째 며느리는 두 아들을 낳았고 시모의 둘째 며느리는 두 딸을 낳았죠. 저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최악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벌써부터 골이 흔들리지 않나요? 사실 형님이 벌써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으면 굳이 저한테까지 아들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모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둘째는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나는 내 아들 제사도 못 지내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 둘째도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애 낳는 기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진짜 사내 아이 낳을 때까지 애만 낳다가 인생 쪽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애를 많이 낳지도 못해요.
그거 다 핑계야. 옛날에는 너희보다 못 살아도 6남매, 7남매 잘만 낳았다. 그러니 너도 쓰잘데기 없이 푼돈 벌겠다고 애쓰지 말고 아들 낳을 생각만 해.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더 이상 그에 대한 말을 안 하기로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애는 안 낳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둘째가 또 딸인 것을 알았을 때 시모의 모습은 거의 악마에 가까웠어요. 딸만 낳는 며느리 지금 당장 내쳐도 모자라. 도대체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 둘 낳아놓고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 앞으로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말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대접받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했을 때부터 꾸준히 대접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와서야 시모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죠. 대접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열심히 부려먹을 거라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시댁에서 해야 할 모든 잡일에 형님은 제외되고 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 평일에는 시간을 뺄 수 없었음에도 시모는 퇴근 시간에 귀신같이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방문하면 제게 남은 건 잡일들 뿐. 저녁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건 정말 서러움을 넘어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친정 핑계, 남편, 애 핑계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피했죠. 그러다가 결혼 6년 차 김장철에 급기야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배추를 40kg를 준비했더라고요. 솔직히 맛도 없어서 가져가도 잘 먹지도 않는 김치, 그렇게 적은 양만 하시라 말해도 꼭 사람 생고생시키는 걸 보고 싶은지 양을 늘리더니 결국 이번에는 엄청난 양을 하게 된 거죠. 16포기쯤 되니까 배추를 절이는 것도 일이더군요. 빨간 대야에 소금물을 받아넣고 배추를 절이고 그걸 베란다로 옮기려는데 글쎄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삐끗해버린 거예요. 우당탕탕 들고 있던 절인 배추들은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 디딘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정말 서럽고 짜증나는 건 시모가 이 상황에서도 저한테 괜찮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배추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 어떡해? 네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다루는 거야? 그리고 소금을 다 튀었잖아. 나중에 가전이랑 가구랑 녹슬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깨끗하게 해놓고 가. 사람이 다쳤으면, 그것도 자기 집 김장을 하다 다쳤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말했죠. 어머님, 발 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해도 될까요? 발목을 접질른 것 같은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제 발목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급성이라 발목에 티가 안 나더라고요. 최소 염좌, 까딱 잘못하면 금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제 말에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엄살 떠는 거야? 아니면 설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 이것 봐. 요새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요. 한 것도 없이 요령만 피우고 당장 바닥에 있는 것들 안 치워? 바닥은 시모 말 맞다나 엉망진창이었고 그걸 저렇게 만든 제 책임도 있었으니 이를 악물고 바닥을 치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을 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도 발목은 욱신욱신 미치도록 아파왔어요. 바닥을 걸레로 닦고 배추를 주워 담는 동안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을 쫙 편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일을 한 터라 더 안 좋았어요. 장승처럼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그걸 치울 때까지 손 하나 거들지 않는 시모를 무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다치고 나서 30분은 넘게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했어요. 발목 관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발목은 둘째치고 복숭아뼈를 타고 위로 올라와 종아리까지 새카맣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만져보았을 때는 엄청난 열까지.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는 걸 보니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보였죠. 제 발목을 보고도 시모는 코웃음 치더군요. 발 삐었나 보네. 그 정도는 하루 쉬고 나면 가라앉으니까 오늘은 할 일 다 끝내놓고 가. 할 일이란 건 배추를 절이는 일일 거고 그건 아직 절반도 넘게 남아있었어요. 저는 시모 말을 무시하고 폰을 열었죠. 네, 제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지금 열도 나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요. 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오른쪽 발목이라 제가 직접 차를 몰 수도 없어서 구급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이 발목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나고 있어서. 제가 전화한 곳은 119 구급센터였어요. 저 스스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저를 데려다 줄 생각도 없는 시모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도시 외곽에 있었기에 택시도 잘 다니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야, 너 꾀병이면서 구급차까지 불렀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젊은 것들이 식은 머리가 없어서 지금 내놓은 건 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욕을 하던 말던 저는 주섬주섬 제 짐을 챙겼어요. 널브러진 배추들과 소금물이 담긴 커다란 고무통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구급차가 빠르게 시모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구급대원이 들어와서는 저를 부축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시모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제 발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로 배추를 다 절이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급대원도 진상과 엮이고 싶지는 않은지 시모를 모른 척하고는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모 면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무시무시한 소식이었죠.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쳤을 때 바로 병원을 오셨으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치고 발 많이 쓰셨어요? 네, 배추 절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당장 다 치우래서 엎드린 채로 좀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쨌든 지금 수술은 필요합니다. 열어서 고정시켜서 핀 박아야 해요. 제발 실금 정도만 갖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골절 진단에 고정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이 발목 때문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2달 병원 신세 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 발목을 보며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전화통에는 불이 나더군요. 야, 너 왜 안 와? 병원에서 사진 찍고 볼 거 다 봤으면 와서 김장해야 할 거 아니야? 배추라도 다 절이고 가야지. 일하다 중간에 내빼는 게 어딨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딸밖에 못 낳은 년이 시댁에서 일도 안 해? 그럼 내가 뭐하러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겠니? 본부는 다 해야지.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어서 못 하고 그런 게 우리 집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저도 순식간에 분노 게이지가 찰 만큼 선을 확 넘는 발언에 저도 빽 성질을 냈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딸밖에 못 낳은 년이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도 딸이에요. 한가족 된 사람 가슴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사람 하나 괴롭히니까 기분 좋아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제 말에 화가 나는지 시모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 눈치가 딱 오더군요.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고성이 날아오더군요.
저희 남편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저한테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요. 시모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으면 시모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으로 큰 거예요. 야, 너 집 난장판으로 해놓고 갔다는 거 사실이야? 엄마가 전화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데? 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좀 잘하자. 엄마 비 맞추는 것도 며느리 할 일이잖아. 야, 내가 그 비 맞춰주다가 발목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나한테 그딴 거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딸 둘 낳고 나니까 너도 내가 하찮아 보여? 내가 너희 집 하녀냐고. 친놈이? 바락바락 화를 내는데 발목이 엄청 쑤셔오더라고요. 풍분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잠깐 불렀어요. 그리고 제 전화기를 넘겨주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이 전화가 제 남편인데 지금 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화를 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제 부탁에 간호사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 전화를 받아 사실만 딱딱 알려주더군요. 네, 환자분 발목은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셨어요. 금식하고 내일 수술을 하셔야 해요. 핀 박는 수술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요. 최소 2달은 조심하셔야 하고 박아놓은 핀을 뺄 때까지는 안에 핀 받고 생활하셔야 하고요. 구구절절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고는 제게 전화기를 주더군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야근을 접고 응급실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당신 다쳤다는 말 없었는데. 당신한테는 어머님 말이 법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짓 했냐고 묻고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내가 어떤 꼴인지. 이런 꼴인데도 나한테 김장이나 하라고 난린데 당신이 나한테 위로도 못할 망정 어머님하고 같이 붙어서 나란히 내욕을 해? 누가 봐도 심각한 제 다리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염치라는 게 있는 놈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만 보는 동안 시모에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제가 받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왜 나한테 줘?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왜 주는지 알 거야. 잔말 말고 전화나 받아. 네.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에까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일렀으니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집에 와. 일하기 싫다고 다친 척하는 게 말이 돼? 버러지도 그런 짓 안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배짱 부리나 본데? 어머니, 와이프 지금 다리 다쳐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제가 여태껏 어머니 편 많이 들어드렸지만 아픈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발 앞으로 자중하세요, 제발. 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시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지 마시고.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치자 시모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긴 발목이 박살이 난 마누라 앞에서 지 어머니 편드는 놈이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금식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8주 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 것을 알게 된 시모가 혼자 김장을 하려는 게 엄두가 안 났는지 그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째 형님이 바쁘다며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다더라고요. 결국 아끼고 아끼던 첫째 며느리와 싸운 시모는 혼자서 김장 40kg를 했답니다. 시부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양을 며느리한테 시키려고 했냐고 정신 사나우니 빨리 눈앞에서 치우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결국 시모가 혼자서 김장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모만 고생하게 됐으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2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시모가 곤란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십몇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개운함이 있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발목 이야기를 했더니 더 이상 저를 그만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가 좋다고 괴롭히고 차별하는 시모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대면대면하게 살았죠.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씩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애들을 맡길 일이 생겼거든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이 허벅지와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이상한 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놔두면 뼈가 녹아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서 남편 수술을 위해 저도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는데 하필이면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언니에게 부탁을 하니 학교 어린이집 마치고 자기 전까지는 언니가 봐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니네 집은 시부모와 합가해서 살고 있으니 잠을 재워주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봐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남편 수술하고 혼자 목발 짚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 애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저희 친정언니가 봐줄 거라서. 그러나 시모는 시큰둥하더군요. 네 애들을 내가 왜 봐? 귀한 아들도 아니고 딸년들을 둘이나 나더러 보라고? 싫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결국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도 못하고 끊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맡길 곳 없으니 그래도 혈육이라면 봐주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해 부탁하자 그제야 어렵사리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덧붙여 보냈어요. 그냥 애들 아침밥만 주고 저녁에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제 언니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시모와 제 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애들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을 시모와 언니에게 맡긴 지 4일째 되는 날, 친정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김서방 간병하느라 바쁘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언니 때문에 저도 덩달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애들을 못 봐준다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제게 언니가 던진 말은 충격에 가까운 고발이었어요. 너희 애들 지금 4일째 아침밥도 못 먹었대. 게다가 저녁에도 할머니가 청소며 빨래며 온통 일만 시키느라 숙제도 못하고 올 때마다 애들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너희 시어머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꼴랑 11,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시기에 아침밥을 안 먹였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제가 되물었죠. 그래, 애들이 저녁마다 너네 시댁에 가기 싫어서 울음바다야. 어린애들한테 자기가 어지럽힌 거 치우게 하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애들한테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첫째는 이제 말도 다 알아듣고 분위기도 다 읽을 줄 아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맡겨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애한테 너는 딸이라서 쓸모없다는 말을 왜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지 않나?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안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잠자리와 아침 식사뿐이었는데 시모는 그 시간 내내 애들을 괴롭히고 밥도 안 먹인 데다가 엄마 욕, 애들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생각 없이 짓거린 거예요. 조용한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눈치챈 언니가 슬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눈치는 좀 보이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남은 며칠간은 우리 집에서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할게. 너희 그거 어떻게 좀 해야 한다. 딸들은 빨라.
상처도 얼마나 잘 받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그것도 친할머니인데 진짜 너무하잖아. 애들 불쌍해서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손녀딸 싫다고 말했어도 재우고 아침밥 먹이는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핏줄이니까. 언니 전화를 끊고 나와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애들 아침밥 내내 굶겨서 보내셨어요? 누가 그래? 첫째 그게 그러든? 그놈의 계집애 입도 싸지. 제 엄마 닮아서 야가 빠졌네. 며칠 밥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리고 일찍 못 일어난 걔들 탓이지 내 탓이냐?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길래 늦잠을 자도록 만들어? 애들이 늦잠 자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에요. 깨워서 밥 먹이면 되죠.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여서 학교만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맡겨?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남편 병수발 든다고 지금 나한테 생색 내려나 본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병수발 들면서 애들 보는 것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소리만 요란하지. 시모와 이대로 이야기하다가는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애들 밥도 안 먹이고 학교 보내셨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형님네 아들이었어 봐. 고기 반찬에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먹여주셨을걸?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애들이 밥 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잠 많은 애들 늦게 일어나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이 직접 맡긴 거면 그냥 어머니 믿고 놔둬. 당신이 애 때문에 떽떽거리니까 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넘어가자, 응? 어차피 며칠만 참으면 다시 집에 데려올 건데 맡길 곳도 없는데 어쩌려고.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로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아침밥 정도는 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당신 어쩜 그렇게 냉정해? 당신도 어머님한테 옮았어? 아들이 아니라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차피 맡겨놓은 거 힘 빼고 놔두라는 거야. 배고프면 알아서 밥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태연스레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미친놈. 그 한마디를 남편에게 던지고 저는 남편을 병실에 놔두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올 때가 아닌데 돌아온 저를 보더니 시모가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 아들 간병하는 거 아니었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저는 그런 시모 말도 무시하며 애들 짐부터 쌌어요. 싸가지 없는 말이나 하고 애들 귀한 줄 모르는 인간 병수발 드느니 애들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혼자 놔두고 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미친 짓을 했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지. 불쌍한 내 새끼들 굶고 눈치 봐가며 할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남편 병수발이나 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돌려 세우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그래서 남편은 놔두고 애들 데려가겠다고? 그렇게는 못해. 내 새끼 아픈데 어딜 가려고? 저는 시모 손을 탁 내쳤어요. 네 새끼 네가 키우라면서요. 남 손에 맡기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어머님 새끼도 어머님이 키우세요. 아픈데 잠이 오겠어요? 아침밥 굶은 것만 봐도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남의 손에 왜 맡겨요? 어머님이 가서 씻겨주고 닦여주면서 수발이나 드세요. 나는 내 새끼들 키울 테니까. 뭐? 야, 너 진짜로 병원 안 가? 우리 아들 보러 안 가는 거야? 시모는 제 뒤를 쫓아나오면서 자꾸만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확 뒤돌아선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어요. 안 가요. 내 새끼들 배 굽는 거보다는 안 힘드니까 오늘부터는 어머님이 아들 병간호하세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미안하고 서러운 마음에 애들 붙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미안한 마음만 들잖아요. 도리어 애들이 저에게 울지 말라며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이것들을 두고 제가 망할 남편놈 병간호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남편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 뭐 하는데 오지를 않아? 미쳤어? 환자 놔두고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나 도저히 어머님한테 애들 못 맡기겠으니까 내가 직접 애들 볼게. 당신 병간호는 어머님이 해주실 거야. 네 새끼 네가 키우라는데 그럼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당신은 어머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병간호 받아.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하고 그런 걸로 싸우자면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이 애들 굶겼다고. 일주일 내내 굶기는 게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할 짓이야? 어머님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빠. 애들이 굶는다는데 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내가 병신이지. 자식들 밥 굶기고 할머니한테 눈치 보게 만들면서까지 너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세상 천지에 배 터지게 먹여주는 할머니는 봤어도 애들 밥 안 주는 할머니는 처음 봐. 게다가 애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고는 있어? 애들한테 너희가 딸이라서 쓸모가 없단다. 너희가 딸이라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간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를 않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내 자식들한테 듣도록 만들어야 하냐고. 대답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뭐? 어머니가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잖아. 물어봐, 직접. 시모가 남편 옆에 있었는지 남편이 시모에게 따지듯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당당하게 답하더군요. 왜 그걸 나한테 따지니? 네 마누라가 딸만 낳은 게 내 탓이야?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좀 했기로써니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 어릴 적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듣고 자랐어. 너 없어도 우리 집 잘만 돌아가. 첫째 며느리가 다 잘해줄 거다. 그러니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애새끼들 데리고 나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얼굴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는 시모 말에 코웃음 쳤어요. 김장하러 오라고 부탁한 것도 거절당했다면서 잘하기는. 착각은 자유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난 이런 집안에서 못 살아. 여보, 잠깐만. 남편이 뭐라 말하던지 말던지 전화 끊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아들 자식 간병을 해보더니 힘들었는지 시모가 전화와서는 저더러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혼 기간 중에도 네가 우리 아들 안 사람이고 내 며느리다. 그러니 네 남편 병간호하러 들어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을 다 맡겨놔? 이혼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 일 다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전화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남남 되려고 이혼 소송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잘 키우세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꺼낸 말 정도는 지켜주시죠. 전화해놓고 본전도 못 찾은 시모는 씩씩거리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딸들한테 고작 그딴 말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 실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딸보다 아들 더 원할 수도 있지. 어디서 속 좁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들어?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내 새끼 키우면서 못 살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볼 것도 없는 집안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살아요? 이참에 우리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첫째 며느리가 잘해줄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손자들 둘이나 낳아준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시모는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힘드니까 금방 연락 오는 거 보세요. 아주 저를 식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언제는 첫째 며느리가 다 해줄 것처럼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꼴이 말고 저를 찾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이혼은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도 처음부터 공동명의에 반반 부담한 거라 그대로 나눴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싹 다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딸아이 둘과 같이 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도 다 된 마당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기간 동안 얄미운 사람이기도 했고 항상 저한테 일 시키고 본인은 몰래 빠져나가던 사람이라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서, 잘 지내? 아휴, 나 동서네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혼하니까 많이 편하지?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는 도련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아예 없어? 이제 막 이혼한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형님에게서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혼한 동서한테 이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긴 한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 합가해서 아버님 수발을 같이 들자고 하는 거야. 근데 동서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일 여태 해본 적도 없고 바쁘기도 많이 바빠서. 인간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나요? 어떻게 이혼한 동서에게 시부 수발을 들기 위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죄송한데 저는 생각 없어요. 싫어서 이혼한 거고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아직 덜 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여태껏 시어머니 등살에서 잘 피해 다니셨죠? 저는 그 잔소리, 악담 모두 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쪽으로는 머리도 두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시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가족들이 상의해야 할 문제지 생판 남인 저한테 이야기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갑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고 나니 형님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웃겼던 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던 첫째 며느리는 시모 요구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아주버님이 시모를 찾아와서는 시모에게 미쳤냐고 진짜 노망난 거 아니냐고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동생처럼 자기도 호래비 만들 작정이냐며 합가해서 마누라랑 헤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냐고 이럴 거면 인연 끊고 지내자면서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더군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시모 간병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으면서 집에 오자마자 짐 다 챙겨서 아픈 시부와 시모 놔두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불어터져라 아들 사랑, 손주 사랑을 외치던 시모였건만 시모를 위해 시부를 함께 수발 들어줄 사람은 없던 모양이에요. 결국 시모는 두 아들과도 연이 끊기고 며느리에게도 대차게 까여서 혼자 시부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소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도 정말 고소하더군요. 저 내치고 잘 살 것처럼 기세등등하더니 결국 보세요. 완전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제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시간 조율이 좋았던 요양병원에 취직하게 됐죠. 시내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치료하는 어르신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오늘따라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유, 선생, 말도 마. 같은 방에 웬 할망구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화가 많은지 무슨 말만 하면 난리쳐서 내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 원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순 없어요.
같은 방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같은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랬어요? 물리치료는 안 받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요? 혹시 치매? 아니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할망구가 잘못했더만. 이 할망구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루에 10번도 넘게 아들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요. 전화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여기다 버리고 너희끼리 잘 살 것 같냐?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넌지시 물어봤지. 근데 그 할망구 하는 말이 아들놈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자기가 남편 수발 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한다고 말이지. 엄마를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연락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낸다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어머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따님들이 자주 면회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 보였어. 우리 딸들이 워낙 싹싹하잖아. 와서 나눠 먹자며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악담을 하더라고. 딸만 낳았냐며.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빈정대는데 열받아서 나도 한마디 했지. 딸 있는 나는 매일같이 면회하는데 아들 낳은 그 짝은 여태껏 아들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 아주 아들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할망구 아들이 왔대. 둘째라던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다던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할망구가 아들한테 악다구니를 썼어. 왜 여기 처박아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놈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만. 엄마가 마음을 곱게 썼으면 며느리들이 왔을 거라고. 자기 이혼한 건 엄마 책임이 크다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늙은 엄마를 핍박하는데 살벌하더만. 내가 봤을 때는 그 할망구도 잘못했는데 아들놈도 싹퉁머리가 없는 게 영.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느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 그 할망구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간 치매기가 왔거든. 그놈의 핸드폰만 붙들고 내내 전화를 하니까 어제 아들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이 할망구도 정신을 놔버렸는지 어쩌녕 내내 불도 안 들어오는 전화통 붙들고 아들 이름인지 뭔지 누구야 누구야 불러대면서 온 방에 사람들 잠도 못 자도록 하고. 아휴, 밤에 잠도 안 자, 낮에도 안 자. 기운은 어찌나 좋은지 목소리만 커서.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오늘도 내가 걱정이야. 그 할망구 잠 안 자고 또 고함 지를까봐.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어르신을 보니 궁금증이 치솟더군요. 그래서 시모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제 어르신 방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 이름이 시모 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도 시댁 주소가 맞았고요. 보호자 이름도 전 남편 이름인 거 확인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어요. 그 많은 요양원 노인병원 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그렇게 잘 살 것처럼 굴더니 결국은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노인병원에서 면회도 없이 있는 거 보니 자식을 시모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가 손녀들한테는 못되게 굴었어도 아들, 손자들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결국 아픈 시모 병실에 면회 오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씨 곱고 자식들, 며느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른들은 자식, 며느리 할 것 없이 자주 와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어른들은 복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온 거죠. 말년이 쓸쓸한 게 왜 보기 힘든 거냐면 그 쓸쓸함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군요. 그쯤 되면 다들 그렇게 인생에 통달하시곤 해요. 그러니 시모의 이런 상황이 제게는 참 착잡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제 어린 두 딸을 괴롭혔으니 이런 꼴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손절당한 거 보면 왜 그렇게 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 더 열심히 남들과 좋은 인연 맺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제 자식들은 시모가 키운 자식들처럼 키우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도 시모와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입원비 문의하러 병원 왔다가 1층 원무과에 들른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했을 때도 보여주지 않던 아주 살가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잘 됐네. 우리 어머니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거든.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 이혼했더라도 애들 할머니잖아. 문제 안 생기도록 당신이 잘 챙겨줘.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웃겼어요.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심 없는 건 똑같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차별 대우해줘야 해? 물리치료 받지도 않고 나랑 접점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잘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챙겨. 당신 어머니잖아. 이혼한 마누라한테 그런 거 부탁하고 싶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런 걸 부탁해?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함부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처신 잘해줘. 이딴 식으로 악연을 인연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거짓말했어요. 이 인간이 병원에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걱정도 됐으니까요. 뭐 여차하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 찾아도 되는 거긴 했는데 그건 귀찮고 손도 많이 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피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피하려면 지들이 피해야지 제가 왜 피하나요? 괴롭힌 인간들은 그쪽이고 저는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제가 이악 물고 말했더니 전 남편도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뒤에 퇴원을 하고 나갔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였든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돼서 저로서는 한시름 놓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딸애들은 제가 이혼한 그날부터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애들 반응을 보며 알았죠. 만약 애들한테 잘해줬다면 애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이혼을 이해해주고 저를 도와 집안일도 해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들을 보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게 되네요. 그래도 가끔 전 남편과 시모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드네요. 그리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꺼내서 한풀이 하듯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니 그간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